반도체 업종이 먼저 주가가 급락했고 나머지 업종이 키 맞추기라면서 지수 레벨 자체는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율 변수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굉장히 완화적이고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급락,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급락과 관련해서 뭐 저가 매수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뭐냐면 뭐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 되는 어떤 단초가 되는 게 아니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 그렇게 될 만한 요인들은 있을까요? 일단은 환율이죠. 환율. 네, 원달러 환율이 저는 뭐 맥스 뭐 평상시 수준으로 본다면 1,150원에서 1,155원 정도가 정점이고 1,160원대가 뭐 고점이 되지 않을까. 오버슈팅을 해도 1,165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금요일 장중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1,170원을 터치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넘어서 80원 그렇게 된다면 1,2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지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 콜을 드리고는 있지만 반도체 업종은 덜 빠지고 나머지 업종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종이 먼저 주가가 급락했고 나머지 업종이 키 맞추기라면서 지수 레벨 자체는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율 변수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1,170원 단기 오버슈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환율을 좀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저희 이코노미스트 분하고도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전 고점 수준이 93포인트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만 유독 1,150원을 넘어서 60원, 70원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국내 변수에 의한 원화 약세력이 커진 거다. 그렇게 본다면 국내 변수에 있어서 국내 경기가 안 좋아졌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니? 그런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외국인 매도가 많아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죠.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이걸 본 외국인이 더 매도를 하겠죠. 그렇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이 되면서 펀더멘털 흐름과는 크게 상관없이 원화 약세 흐름이 커진 거 아닌가.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라는 데에 대한 불안감들. 다시 말씀드리면 8월 초만 하더라도 1,140원대로 훅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2,000명을 넘어서고 연일 조단위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면서 워낙 약세 압력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원달러율이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1,170원대 뭐 전후에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뭐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1,200원대로 가는 흐름이라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흐름들 반도체 업종은 멈춰 있고 나머지 업종들이 좀 낙폭을 키우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먼저 빠진 반도체 업종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좀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단기 오버슈팅은 좀 더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안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지만 원화가 가치가 그러나 이렇게 될 만한 어떤 근본적인 네. 외부 요건은 없다. 환경 요인은. 굳이 잡아보자면 코로나19 상황 거기다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 요 두 가지 흐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에 2,000명이 넘어섰을 때 한 원달러면 튀어올랐거든요. 그런 다음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연일 조 이상의 매도를 출회시키다 보니까 외국인 매매 패턴과 원화 약세 간의 흐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원화가 약세되면 외국인이 더 팔고 싶어 하고 외국인이 더 팔면 이걸 보고 원화가 더 약세로 가고 요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흐름들 또한 저는 좀
7월 말 8월 초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오래 가지 않는다. 네, 그때도 원달러율 1,150원, 1,155원, 1,160원에 근접하면서 야 이러다가 1,200원 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이 되고 중국 규제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이렉트로 1,14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뭐 궁극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불거졌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뭐 정점을 통과하고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사실 그 뭐죠? 목요일 날 네. 그 옵션 만기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두고 수요일서부터 이제 아주 급하게 이제 네.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무너진 거를 따지면 주가가 무너진 게 아니라 네. 반도체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조 단위의 자금이 전부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으니까. 네. 지금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시가총액 감소분 그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 감소분의 하락 강도를 보면은 뭐 그냥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를 보면 전체 시장을 매도한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를 반도체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은 반도체에 의해서 시장이 압박을 받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금요일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반등을 보였던 카카오 같은 네. 플랫폼 기업들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있고 그 가장 큰 트리거는 1,160원을 넘어서 원달러 환율 거기에 따른 외국인 매도가 좀 출회되는 그림들 여기다가 그동안에는 수요일 목요일에는 현물 시장에서 좀 매도가 얼마나 컸던 데 반해서 오늘은 선물 매도까지 대규모 조 단위 이상으로 나오면서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프로그램 매물로 연결되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막 무너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여기다가 시장의 불안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잘 버텼던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까지도 좀 무너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좀 안정을 찾는지 여부가 이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되는지 여부가 이번에 변곡점을 가늠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우리 투자 심리가 점점 괜찮을까 하다가 점점 이게 불안해지는 거죠. 네. 투자 심리가 약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희망 고문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많은 극단의 상황에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도 좀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도 좀 조심스럽긴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공포의 극단 어쩌면은 변동성의 극점에서 극변곡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20년 3월 달에도 시장이 1,500이 깨지면서 이제 시장 끝났다. 모두들 공포스러웠을 때가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말에도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버리면서 장대목으로 밀어내버리면서 이러다가 바닥권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했던 시점이 바닥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아마 8월 달 바닥권이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의 저점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주식시장에서 약간 멀리 거리를 두셔도 조금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시고 돌아오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증권회사에서 정년퇴직하신 네. 예, 그 전문가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이거 그냥 외국인들의 평상시 전략이야. 박스권에서 하는 선현물 동시 매도 그걸로 수익 그러면서 공매도 치면서 수익 극대화 또 동시 매수하면서 또 프로그램 매수로 또 끌어 그냥 얘네들 원래 하던 일이야. 뭐 그렇게 평범하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워낙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박스권 등락 안에서 좌우 이렇게 등락을 하는 것 뿐이지 시장이 뭐 크게 뭐 3천 밑으로 2천대로 확 무너진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올해 1월 초 고점 찍고 큰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박스권에 있어서 박스권 상단에선 팔고 하단에선 사고 팔고 사고만 하다가 만약에 한쪽 방향성으로 결정된다면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저는 그래서 올해 뭐 8월, 9월 지나면서 코스피가 3,300선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가볍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3천 밑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니? 왜 방향이 상방으로만 갈 걸로 보냐? 경제 성장률 전망, 이익 전망, 펀더멘탈 지표 모두 다 지금 코스피가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 단위로 매도를 해도 버틸 수 있는 힘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용수철의 힘이 확 무너져서 꺼지기보다는 든든하게 잘 버텨주다가 좀 불확실성들이 조금만 진정된다면 위로 튀어오르는 힘을 세게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거꾸로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수급도 한순간에 급반전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예고되어 있는 금리 인상 부분, 이것은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으로 다가올 어떤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을 금융 안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포인트를 두고 있고, 그리고 채권 시장은 이미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는 것들을 가격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 뭐 금융주가 좋은 거 아니냐,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사이클, 그러니까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일회성 금리 인상을 하고 자 이제 향후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는 그렇게 금융주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 움직였냐면, 자, 우리 경기 너무 좋으니까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스케줄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을 때 시장이 막, 금융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저도 얼마 전에 대출 연장을 했는데,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이자가? 이미.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인덱스라든지 가격 지표들이 이미 작년 1월 수준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흐름들은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잭슨홀 미팅 역시 8월 달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 언급, 이것이 또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아니, 할 거든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뭔가 대응을 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이 상존해 있는데, 이게 또 트리거가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8월 달 잭슨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구체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연준 위원들의 언급들을 쫙 정리해서 보면은, 지방은행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임원진, 고위층들은 반반.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비둘기파죠. 요렇게 스탠스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잭슨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작스럽게 매파적으로 변신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가?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지표 CPI 같은 경우도 뭐 예상치를 좀 코어 CPI 같은 경우는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고용은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시장은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반응보다는 물가에 대한 반응들을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달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를 끌어올린 것은 물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고용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재평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고점에서 570만 명까지 괴리가 존재한 570만 명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상황들, 그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스탠스. 반면에 그동안 금리 상승 압력,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부담들을 높여줬던 물가는 쭉 올라왔다가 좀 슬로해지는 그림들을 만들어주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상충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당분간은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전 오히려 이제 9월 FOMC 그 이후의 흐름들을 가면서 테이퍼링이 구체화된다면 저는 좀 시장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저는 시장 흐름들에 있어서 8월 중에 저점을 잡고 9월, 10월 달에 좀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다가 11월 달부터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테이퍼링이 이제 액션이 취해지겠죠. 굳혀야 되고. 네,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 시점은, 원래는 저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정도 5월, 6월쯤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얘기했을 때 자, 일단은 물가 레벨은 높아졌고 고용 지표도 개선되는 속도로 본다면 연준이 발표를 해놓고 6개월 정도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테이퍼링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시행 시점에 대한 논란, 부담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연말로 가면은 아직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대체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역으로 보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입장하고 이 파월하고 약간 틀리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좀 유력하다. 이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연준 위원들이 또 교체될 텐데 투표권을 가진 연준 위원들이요. 그 연준 위원들의 성향들이 다소 매파적이다라는 얘기들까지 있어서 아마도 저는 요번 상승이 좀 세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는 다시 한번 조금 불안한 흐름들을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3,200선, 3,150선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전략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노후 연금을 다 지르셨겠지.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들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이 또 한 번의 기회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경민 팀장은 왜 매번 와서 좋다로만 얘기하냐. 왜 이렇게 맨날 오른다는 얘기만 오른다고만 하냐. 얘기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보는 큰 방향성에 있어서의 흐름들, 펀더멘탈 흐름들이 뭐 꺾이거나 변하거나 흐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2개월 선행 EPS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 12개월 뒤에까지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4월 달에 나왔을 때가 240이었거든요. 지금 290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꺾이는 시점이 좀 변곡점 역할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2021년, 22년, 23년 전망치가 이렇게 레벨이 뚝뚝 올라가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EPS가 지금 꽤 빠지고 앞으로의 미래 것들이 반영을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폭증,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외국계 리포트에 대한 과민한 반응, 여기에 따른 외국인 대량 매도, 원화 약세, 이런 변수들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확 밀려버린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에 의해서, 억눌린 증시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불확실성 완화만으로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피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인플레이션 얘기를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한 달 사이로 한 달도 안 돼. 한 2주 정도 사이로 인플레이션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정말 이번에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일시적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말이 맞았던 게 드러났잖아요. 좀 몇 달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시적이고 멀지 않은 시점에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시그널은 좀 가시적으로 한 단계 한 발은 내딛었다라고 좀 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1, 4분기만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모든 게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채권 금리가 1.2인데 지금은 더 낮아서 또 문제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때 1, 4분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금리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건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금리 레벨을 1.75 넘으면 망해. 2% 넘으면 시장이 대폭락이야. 이런 근거는 없다. GDP 성장률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5%를 넘어서는 흐름이었거든요. 지금은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망치 컨센서스를 합쳐봐도.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5% 성장이 2% 금리?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석을 조금 더 명확히 드리고 싶은 건 맞지만 지금 당장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변수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좋아진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도 낮아졌고요. GDP 성장률은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6%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GDP 성장률은 4%대고요. 기업 이익 전망은 216조 17조를 가고 있고요. 12개월 선의 EPS는 4월 달 초만 하더라도 240이었던 게 290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펀더멘탈이나 투자 환경들이 긍정적으로 바뀐 상황이긴 하지만 이를 억누르는 힘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심리적인 위축, 수급적 위축들이 이걸 계속 억누르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시장 뷰를 나쁘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흐름들을 다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지, 저는 후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달째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말씀을 드리고,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시간을 갖고 시간과 싸움을 해서 좀 더 잘 극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사람 심리가 정말 이 변덕스럽고 네. 정말 이 약하구나, 네. 이런 거 생각이 드는데, 그쵸. 정말 1.7% 넘어간다고 막 걱정했던 게 어젠데 막 네. 떨어져야 된다 네. 된다. 1.3 내려가고 1.2 뭐 들어간다 하니까 이제는 또 뭐 우리 세계 경제 뭔가 이제 경제 둔화를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됐다. 이게 떨어지면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근데 그러면은 또 그럴듯한 또 이유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와요. 만약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 네. 미국도 인플레이션인 줄 알았더니 낮아지고, 중국도 보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 1%, 그럼 디플레이션 걱정에 네.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지? 참 그러니까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 흐름들, 경기 방향성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본다면 지금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로 인한 심리적인 변화, 해석의 변화들이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도 이 방향성 자체를 바꾸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 흐름이나 경기 전망치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변화율,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은 떨어지는 게 맞죠. 왜? 작년 기조효과가 세게 들어와서 진짜 과거에는 절대 보지 못했던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둔화되는 그림은 맞는데, 또 이거 둔화되니까 시장이 안 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 9년도에도 경기 침체를 겪고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조효과가 들어왔다가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경제지표들이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전년 대비 변화율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는 정반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 미국은 올랐어.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계속 올랐죠. 그죠, 10년 가까이 올랐죠. 네, 근데 한국은 2011년 6월, 7월 달에 정점 찍고 툭 떨어졌다가 몇 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때 시점과 또 테이퍼링이랑 맞물려 있으니까 한국 증시는 안 돼 이래서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1년 8월 달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시장이 폭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안정을 찾아가서 올라갈 때쯤 되니까 뭐가 있었냐면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습니다. 재정위기 터졌죠. 네. 그리고 2013년 가서는 피그 사태, 2015년에는 중국 유동성 불안.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잘 흘러갈 수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중국의 3대 축에 있어서 한 축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었고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어땠냐면 2011년 하반기부터 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 경기는 잘 나갔지만 유럽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버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도 피그 스타트가 있었다 보니까 테이퍼링 시점에서 달러나 금리나 너무나도 과격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잘 버텨줬다면 달러 흐름들도 그렇게 폭등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유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긴축 스탠스를 한 걸음 다가간다고 본다면 이 괴리가 확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나도 과도하게 과민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 최근 유럽 GDP 성장률은 올라오고 있고요. 영국 GDP 성장률은 미국보다 높아졌고요. 그리고 내년 GDP 성장률은 미국보다 유럽, 영국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테이퍼 텐트럼 2013년 같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금의 강세장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네. 지금의 어떤 흔들림은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연준이 통화정책 스탠스에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재밌는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5월, 6월 지나면서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계속적으로 높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부채 증가율보다 자산 매입 속도가 더 빨라서 부채, 그러니까 미국의 총 부채 대비 자산 매입 규모를 보면 이게 계속 올라가서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훨씬 넘어서 29%까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준의 총 보유 자산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 쫙 코로나19 때 쫙 올라갔다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쭉 둔화됐었거든요. 10%대까지. 그런데 최근 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은 맞지만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굉장히 완화적이고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이다. 라는 포인트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1년의 상황 그리고 한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그리고 반도체 업황 외국인 수급 그리고 원달러 환율 이런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은 잘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만 좀 진정이 되게 된다면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캐치업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경민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은 불안감이 싹 가시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꼭 제발 제가 생각했던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숨 돌리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을 확정하시고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올해 좀 이제 가을이 됐을 때 제가 핫서머 핫코비스피라고 말씀드렸던 건 좀 틀리는 것 같긴 하지만 좀 가을 가서는 좀 추수 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면 저도 올해 솔직히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좀 벗어나서 가을에는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이경민 팀장님도 지금 몰빵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좋은 결과 가지고 우리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가지고 네.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다음 네. 달 네.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이 힘들어서 자리 비우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